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이나 조합 관계자라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시간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분쟁 사례에 대해서 법무법인 권한의 최종화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종화 변호사님 앞으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권한의 최종화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참석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조합장님들이나 추진위원장분들이시기 때문에 되게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오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실 다른 발표 때는 예전에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고, 그리고 이제 분담금과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조합장님들께서 이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옆 단지에 이제 그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이제 시공사를 압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옆 단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리하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자문을 드리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랑 달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리모델링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는 데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모델링을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문을 할 경우에 초반에 버벅거리는 게 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리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약 10개 정도, 이 10개 정도의 법무법인이 거의 모든 현장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치도 높고 실력도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그 공사도급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실익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뭘 말씀드릴까를 고민을 더 하게 됐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리모델링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 그러니까 재판으로 뭐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적인 판단이나 재판, 이걸로 어떤 중요한 이슈가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아니면은 관할 행정처, 인허가청의 정책의 변경으로 뭔가 큰 물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 정도죠. 2019년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추진위원회 때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재판부들의 판결들이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시끄럽고, 왜냐하면 그게 골치 아픈 게, 이거를 한번 뽑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그 시간적 어떤 텀에 있는 그 딜레이, 사업 지연의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4월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다물권자의 양도했을 경우에 그 양수인이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막 광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ING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있느냐, 원래는 줬었는데 지금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1심에서 실질적으로 못 준다라는 그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리모델링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그런 와중에서 제가 법률적인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히 제 개인의 어떤 의견이긴 한데,
사실 그 리모델링 2019년에 이제 부흥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2021년 그 전성기, 그리고 2023년 사전자문이 튀어나오면서 이때 침체기, 그리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리모델링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다 온몸으로 이제 직격탄을 같이 경험한 그런 변호사로서 제가 좀 지금 뭐 정부 부처나 아니면은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조합장님들한테 다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장님들이 다들 해안을 가지고 다 이제 청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뭐 쉽사리 수용해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지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렇게 설파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변호사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법률적인 이슈, 그 중에서도 지금 과거의 사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따로 추려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진짜로 준비한 그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의서 진구 보관 관련 이슈입니다. 요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법률 자문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사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조합 설립 이유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아직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정비업체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위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유인데요.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PM 또는 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M이라는 개념은 사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저런 개념을 쓰고 있고, 사실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체 또는 사업관리 사업자, 아무튼 이런 명칭을 써가지고 이제 정비업체를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비업체를 뽑으신 다음에 그 계약서를 검토를 받으실 데가 없으니까 그냥 추진위원분들께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독소 조항이 있더라도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도장을 찍으시는데요. 이 내용은 그대로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 그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든,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직까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비업체에서 그 계약서 내에 그 동의서를 그 추진위원회 그 금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비업체가 보관한다,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두고 있냐면은 이것은 과거에 그 정비업체가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타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용역비가 싼데 아니면은 더 이제 뭔가 그 조합장님이랑 더 유대가 깊은 곳, 아무튼 이런 곳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업체가 이 동의서를 갖고 있으면은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정비업체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비업체가 이 동의서 실물을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이 실물이 필요한데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볼모,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담보 역할로 이거를 정비업체가 보관하는 그런 독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당한 사유로 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비업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조력을 하다가 이거를, 그리고 심지어 이 동의서를 정비업체가 다 걷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추진위원분들이랑 자원봉사자님들께서 그 동타기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걷는 거랑 합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동의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쳐진 거를 다 이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이 정비업체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효과적인 조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태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 싶은 판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거를 해지하려고 해도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해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안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재판까지 가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용도 발생하고요. 이것 때문에 동의서 진구하는 그 어떤 큰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이거를 포기하고 다시 거둘지 아니면은 이 재판 결과를 보고 이거를 포함해서 카운팅을 할지 추진위로서는 적절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깔끔하게 합의를 해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나머지 용역비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소액의 어떤 그 위약금을 주더라도 이거를 원만하게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추진위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귀납적인 판단을 통해서 요즘은 이렇게 자문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사후적인 어떤 얘기고요. 사전적으로 절대로 이제 그 정비업체와의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진행하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그 단계를 아득히 넘은 조합장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최초 태동 단계인 추진위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지만 이게 2번이랑 3번이랑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2번의 제목은 묶음 입찰에 따른 폐해 이슈가 2번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것도 사실 요즘은 많이 없어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도권에서는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도정법에서 추진위 단계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정비, 시공자에 대해서는 이거 선출 과정이나 그 선정 과정이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되게 이거를 어기면은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행 규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법령을 비롯해서 그 어떤 법령에서도 추진위 단계를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무법지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진행됐더라도 그걸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가 들어오면서 신생 설계업체를 같이 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소로 들어와요. 보통 컨소라고 하신다면은 뭐 시공자의 컨소, 어디 뭐 A 업체랑 B 업체가 같이 와가지고 대단지 같은 경우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현장들에서는 다른 업체 정비와 설계가 컨소로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왔어요. 배점표는 물론 한 개였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설계 업체가 이제 이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신생 업체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배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 당연히 이에 따른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신생 설계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영원히 지금 리모델링에 진입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 그 설계 업체들이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큰 업체나 어떤 경험이 많았던 그런 큰 설계 업체에서 리모델링 현장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그걸 이제 개업을 하면서 온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아예 리모델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그런 분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오픈을 한 업체가 들어온 케이스들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소유자들, 이 구분 소유자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의미 있는 설계안이 전혀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은 부지하세 어렵고요. 이런 이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슈가 일어났던 이런 묶음 입찰이 이루어졌던 모든 현장에서 다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현장은 지금 조합 설립이 아직까지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조합장님께서는 그 현장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금은 알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무효 아니면은 위법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묶음 입찰은 반드시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도 이제 이거를 뭔가 효과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법률 자문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경험이 있는 리모델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은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모두 지금 초반에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그 자문, 이 자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3번은 제목이 대여금 수령 계좌 이슈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보기 힘든 케이스여가지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이거는 사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케이스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넣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업체로부터 대여금을 잘 안 받습니다. 그 추진위 단계에서 대여금을 안 받고 그 주민들한테 모금을 받습니다. 모금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추진위 단계까지 쓰는 돈은 얼추 되고요. 오히려 남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활발하게 모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2차까지 걷더라도 모금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사실 업체 대여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리모델링은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서 받는 것만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모금까지 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반부 아주 극초반부에 OS를 풀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이제 고유변호증 발급받고 이제 그 진용을 갖추기 전에 빨리빨리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이제 대여금을 이제 추진이 이제 고유변호증 발급받고 나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 거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장님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의외로 심심찮게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조합 설립이 된다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약간 그 동의서 진구가 딜레이 돼서 조합 설립 절차가 이제 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에서 참지 못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여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추진위원장님 개인이 이거를 갚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위원장님한테 소송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개인 그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론은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이제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재판은 역시 사후적인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 지금 뭐 주변에 이제 리모델링 추진을 시작하려는 그런 조합이 있다면, 그 추진위가 있다면은 절대로 저 추진위원장님 개인 명의로 이 대여금을 받지는 말라. 이렇게 좀 주변에 계시다면은 꼭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집에 가압류가 걸리면요, 그 대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뭐 대출도 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거에 데미지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꼭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 연락처 확보 방안입니다. 이건 사실 리모델링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비롯한 모든 그 아파트 관련 사업에서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조합장님들은 다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좀 추진위원장님들은 사실 초반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이 소유자들 연락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뚜렷한 방법은 뭐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적법하게 그래도 지금 변호사들 사이에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모아진 방법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 방법인데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랑 이제 돈독한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입대위에서 지금 아파트 소유자 그 명단에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명단의 그 소유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보내서 물론 이거는 입대위 의결을 받아야겠죠. 보내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그 이 아파트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이 소유자분들의 어떤 재산권이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그 리모델링 그 추진위원회에 지금 연락처를 전달하는 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이거를 넘기시지 않겠다. 꼭 이 내용을 부기를 해가지고 단체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내면요. 이제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단지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업 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한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은 사실 요즘 재건축 이슈 때문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입대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도 이제 그 소유자분들 연락처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소유권에 대한 그 어떤 재산권과 알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연락처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을 반드시 부기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시거나 연락을 드리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설명회 그리고 동탁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직접 대면을 해서 연락처를 확보한 것과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추진이 단계였고요. 자, 이제 5번부터는 이제 조합 설립 이후의 문제인데요. 사실 5번은 굉장히 지엽적인 사안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케이스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목련 2단지의 이슈입니다. 목련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조합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조합의 집행부가 이제 공석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사업이 잠깐 스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건축 허가 의제를 이제 받게 돼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해당되는 단지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이제 그 행위 허가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그 건축 허가 의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축 허가 의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이제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1년에 이제 그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제 건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련 2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재건축파 비대위죠. 거기서 이제 조합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는 지금은 기회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압박하다 못해서 이제 왜냐하면 시청에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는 얘기는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이거는 좀 부담이 되고 이거는 효율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탠스를 보이니까 이제 이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그런데 이 소송을 이슈가 있어요. 과연 이게 지금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가 의제된 지 2년이 넘어서 한번 이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재연장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 가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년의 범위를 한 번 더 재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세 법을 통틀어서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지금 도시정비법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 하려면은 여기에 1회 하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택법이랑 건축법에는 1회 하나여란 내용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법에 다른 부분에서 1회 하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1회 하나여라는 내용이 없는 다른 조항에서는 1회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예 그 법 전체에서 그 내용이 1회 하나여라는 내용이 없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주택법과 건축법에는 이렇게 아예 1회 하나여라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이 1회 하나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1회 하나여라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소송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소송에서는 그 타법이긴 하지만 다른 법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걸 만약에 입법권자가 한 번만 한해가지고 이거를 할 작정이었으면은 이런 문구를 넣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한 번 더 이제 연장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련 이단지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생기지 않고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염원에서 이 이슈를 한번 좀 지역적이긴 하지만은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에 발표하신 사무관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사실 이게 지금 리모델링 그 상가를 포함한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에서는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고 큰 되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가를 빼고 하시거나 상가가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별 관심사가 아니시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가가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을 때 과연 이 상가를 그 위치에 둘 것인가. 그런데 요새는 상가 그 위치에 했다가는 분양이 안 됩니다. 길가에 있어도 분양이 안 되는 마당에 상가 중간에 그 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는 상가를 누가 분양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들도 그거 원치 않고요. 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제 대로변에 접하게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들을 가로에다 빼가지고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조금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상가 건물을 지금 부수지는 않고 그대로 두되 상가들은 그 이제 단차를 이용해서 연도형으로 가로에 배치한 거기다가 상가는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상가 건물은 커뮤니티 센터 아니면 관리실 아무튼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런 그 플랜 B를 이제 가동하는 데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플랜 B고 사실 아파트 효율을 위해서는 왜냐면 거기다가 별동을 줘야 되거든요. 이 모든 이슈는 거기다가 별동을 짓거나 아니면 공간을 좀 더 지하 주차장 아니면 녹지 좀 더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까지나 플랜 B는 플랜 B이기 때문에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반가웠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상가 철거 그리고 이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조합장님들 대부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 어떤 그 사업성이 재고된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재고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떤 공원이나 녹지 활용으로 그래도 더 쾌적한 어떤 그런 내부 환경 조성 이것만큼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더 멋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국토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단순히 재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좀 관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토부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그 관련 문제도 있고요. 지금 아파트 그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철거를 방해하는 법령에 지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주택법 시행령 그리고 별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개정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좀 추진을 해야지만 이게 진짜로 이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끝까지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7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긁어 부스럼이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장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리모델링은 저는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지금의 재건축의 어떤 위상을 반드시 가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후에는 사실 재건축의 개념이 남아 있을까 약간 좀 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어떤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을 도시정비법과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엄밀하게 지금 이제 정치학에 좀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모델링에서도 이렇게 좀 규율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지 법적 안정성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추진위원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요. 추진위원회를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적률 관련해가지고 지금 엄격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건축 심의만 잘 통과해서 우리 단지가 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규율을 안 하고 있는 우리 단지는 굉장히 혜택을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좀 이거에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현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법적 안정성이 왜 필요하냐면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성 계획을 세우고 분담금을 산출하고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소유자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킬 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안을 만들려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호갱 노노나 부동산 스터디 같은 요즘 네이버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이 활발화되면서 요즘 이제 예전 같은 소유자분들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얼렁뚱땅 설명하고 이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질문 나오는 거나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근거가 마련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모델링의 대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이에요. 시행령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대원칙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주택법 제2조 25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 면적의 30%, 40%이 범위 내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조합에서 이제 문의가 왔었어요. 이제 어디 시청에서 이제 그 시청에서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리모델링 조합이어가지고 거기 이제 사무관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조합에다가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되냐고. 그 중에 하나가 왜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이렇게까지 높을 수가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뭔가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주택법 제2조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축법 5조, 또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5 이거에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 조합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그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아무튼 재량이에요. 이거는 뭐 기속행위, 한마디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기속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엄청나게 깎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용적률이 깎이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성과 어떤 그 분담금 이게 유지가 못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은 지금 사실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뭐 친환경이나 이런 어떤 항목을 나눠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이제 열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재
앞으로 뭔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리모델링 조합의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예 이거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추가를 하고 이거 명문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충족시키면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용적률을 그냥 주는 것, 어떤 재량에 따라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따른 근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거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갖춰진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합도 계획을 짜기 쉽고 그리고 인허가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괜히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 왜냐하면 정해진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런 단체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적인 예로 들자면은 지금 아마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장, 공영 주차장 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인허가 내줄 테니까 공영 주차장 몇 개 내놔라. 심지어 요즘은 그 단지 외곽에 공간이 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영 주차장 공간 그 부지 제공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단지 뭐 소유자는 아니지만 좀 약간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합원들의 우려가 저는 공감이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근데 사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인허가청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거부하는 건 실질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어차피 피할 수가 없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조합에서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예 인센티브를 이제 줄 수 있는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그런 항목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이거에 따라서 조합 입장에서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의 타격, 생각지도 못한 타격 이거에 따라서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그리고 내용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렇게 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입는 경우가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 조합들이 그렇게 받는 그런 부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거에 대해서 다 인센티브 항목을 시켜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조합이나 인허가청 그 입장에서도 둘 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이 맥락에서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이제 디나이를 당한 근데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나 뵙는 조합장님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네. 시간 관계상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핵심인데 이거 마무리 잘. 네, 요거까지만 짧게 끝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걸 이미 비슷하게 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 아파트에다가 그 아이 돌봄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아이 돌봄 뭐 어린이집 이런 게 아니라 서울시나 서울을 예를 들면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파견을 한 그 돌보미 아주머니들이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7시, 8시까지 봐주는 그런 대신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최우선순위는 그 아파트에 그 거주하고 있거나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을 최우선순위로 대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좀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좀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좀 호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그쪽 담당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아파트만큼은 이제 저 같은 나이, 이제 아기를 키우는 그 나이에 젊은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젊은 부부들이 거기에 전세를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아파트를 이제 그 고르는 기준이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학교 보내고 이런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를 많이 오게 되는 그런 젊은 부부들한테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전세값이 올라가고요.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집값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도 이익이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인력을 파견할 수 있고, 이제 경력이 단절된 이제 그 50대, 60대 그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재취업에 어떤 이런 것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면은 그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뭔가 그 퇴근을 하고 이제 픽업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심하고 이제 어린 아기를 맡길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출산율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둘째를 못 낳고 있는 이유가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는 그 걱정 때문에 둘째를 낳기가 힘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슈가 이제 마지막 순서가 있어서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우리 조합장님들과 오신 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여기까지만 마치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권한의 최종화 변호사님이셨습니다.